전현기의 도시개발TV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잘 알려면 우선 출발부터 용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하고 조합원의 개념을 익혀야 됩니다. 민간사업은 자기가 짓고 싶은 땅에다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살고 있는 주택을 전면 철거하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마스터 플랜에 맞도록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완성된 수립된 정비 구역에서 도대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방법을 해서 조합원으로 편입이 되고 이 조합원을 분양 신청을 통해서 새로운 주택을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정비 계획이 만들어져서 확정이 된 이후에 어떤 사업으로 갈 것인가를 정해주는 것을 우리는 정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이미 정비 계획을 통해서 기본적인 골격이 갖춰진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나누는 것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고시가 되면은 비로소 이루어지는 사업을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주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다가구나 이런 것을 포함을 하게 되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차이점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비 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은 그 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우리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사업은 단독주택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재개발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지상권자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왜 토지나 건축물만 얘기를 했냐면은 나중에 관리처분을 받으면서 그 주택의 분양을 받지 못하는 지상권자를 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도시정비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할 때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구역이 동시에 지정 고시가 되면은 우리는 이 구역을 정비 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비 구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다음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몇 명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한다. 그리고 그 사업의 성격상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론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확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는 법 77조에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은 그날 이후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무단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가지의 요건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쪼갠다든지
단독이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을 해가지고 구분 등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 범위 속에 있는 주택하고 건축물을 둘로 짜게 가지고 주택하고 토지하고를 분리하는 거,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이것은 주로 재개발에 해당이 되는데, 주택이나 건축물의 소유자를 각각 가능할 수 있도록 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대지에다가 공동주택을 짓는 행위, 이런 네 가지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된 이후에는 못하도록 하는데, 이 하는 이유는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난 것을 방지한다 라는 의미고, 이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 단계에서는 조합원으로 될 수 있는 기초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유명한 39조 1항하고 2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조합원이 다 토지 등 소유자는 아니다 라는 등식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가 부등호로 표시하면은 조합원보다 더 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도정법이나 도시재정비법에서 조합원의 토지 등 소유를 구별하는 기준이기도 되는데요. 빈지법에서는 상당히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은 정비 계획을 통해서 정비 구역이 지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른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빈지법에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권리산정 기준이 되는지는 상당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조합으로 가는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 1이 권리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의 법안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좀 요약을 드리면, 정비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동시에 되는 거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이라 칭한다 라는 것이고요. 이 고시문에는 정비사업이 어떤 것으로 갈 것인지를 정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양자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은 시도지사는 당연히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의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고, 토지 등 소유자는 결국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는 그 순간에 당연히 수가 정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도시 재정비법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빈지법에서는 달리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빈지법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일이 인가일이 구역 권리산정 기준일이기도 하고, 주민 합의체를 구성을 해서 신고를 하면은 그 날짜가 권리산정 기준일이기도 합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신축 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 공급을 받는 기준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향후에 정비구역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사실은 등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서 통과된 토지 등 소유자가 비로소 확정이 된 거죠. 이 숫자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는 조합으로 구성하는 기초 단위가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토지 등 소유자하고 조합원의 관계를 좀 더 세밀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